자, 이번 시간은요, 2008년도 계리식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선사시대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에 선사시대 관련된 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밑줄친 A, B, C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A층에서는 돌보습, 돌근이, 석기류와 빗살무늬토기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자, A층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는 결국 신석시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A층은 신석기이다. 다음 B번입니다. B층에서는 기둥구멍이 있는 장방형의 주거지. 이 장방형이라고 하는 뜻은요, 직사각형 이런 뜻이에요. 반달, 돌칼, 민무늬토기 등이 다수 발굴되었다. 자, B층에서는 반달, 돌칼과 민무늬토기가 가장 핵심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청동시대 때 대표적인 석기농기구, 반달, 돌칼. 청동시대 때 대표적인 민무늬토기. 다음 C층에서는 철기로 만든 농기구가 다수 출토되었다. 그러면 철기시대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자, A, B, C를 파악해 놓고 1번 A층보다는 B층이, B층보다는 C층이 지표면에 가깝다. 자, 오래된 시기일수록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기의 유물, 유적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A, B, C 이런 식이 되겠죠. 1번 맞습니다. 2번 A층과 같은 시기의 유적은 주로 내륙의 산지에서 분포하고 있다. A가 신석기 시대잖아요. 이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농경이 처음 시작되었다. 물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았다. 신석시대 유적지는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해당됩니다.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륙 산지에 분포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B층의 유적을 남긴 사람들은 청동시대 사람들은 농경, 정착 생활을 하며 신석기 시대 이후로 농경이 확대가 되죠. 쉬락을 이루었다.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시대 유적지들은 대개 배산임수 지역에서 쉬락의 형태로 발견되게 됩니다. 3번도 맞습니다. 다음 C층과 같은 시기의 유적에서는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이 출토되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초기 철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철기만 사용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동기도 사용을 했던 시기가 초기 철기 시대에 해당되는데, 청동시대 청동기와 철기시대 청동기는 그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청동시대 대표적인 청동기, 비파형 동검이 있죠. 비파형 동검 말고 대표적인 거울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친 무늬 거울.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철기시대로 들어오면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청동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파형 동검이 발전된 형태가 세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이 발전된 형태가 잔무늬 거울.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이 출토되었다. 철기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민족문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민족문서는 계리직에서도 물론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여타 공무원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고대 경제사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민족문서에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교재에 100페이지에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다음 민족문서의 내용을 통해서 추론한 통일신라 시기 사회 모습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십시오. 민족문서에는 촌의 면적, 호와 인구의 수, 전답의 면적, 3.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이런 것들을 유실수라고 표현합니다. 소와 말, 가축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요, 호는 9등급으로 나누고, 여러분들 호라고 하는 것은 가호잖아요. 그 집에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호는 9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음, 인구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남자의 연령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 잘 한번 봐보시죠. 호는 9등급, 인구는 6등급. 토지의 종류로는 촌주의답, 연수유답, 관모답, 내실형답이 있었다. 촌주의답이라고 하는 것은 촌주에게 지급되었던 땅이고, 두 번째, 연수유답이 가장 중요한 개념의 토지입니다. 자, 보시죠. 사료상에서 나오는 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로 쓰면 연기, 연자입니다. 바로 농민, 가호 혹은 농민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농민들이 수, 누군가로부터 받아, 유, 가지고 있는 밭과 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광 때 국가에서 지급한 정전이 있었잖아요. 연수유전, 연수유답은 성도광 때 지급됐던 정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경작했던 땅이고, 연수유전, 연수유답은 성도광 때 지급했던 정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모답은 뭐예요? 관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 내실형답은 무엇입니까? 내실형이라고 하는 관료에게 지급했던 토지. 이들 촌락들은 대개 15가량의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촌락 다수를 관할하는 촌주의 존재가 보인다.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은 매 3년마다 조사해서 보고되었다. 자, 여기 잠깐. 민족문서를 작성하는 존재가 바로 촌주입니다. 촌주가 민족문서를 3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하게 되죠. 숫자 잘 기억해 둡시다. 촌주가 민족문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작성한다? 3년마다 한 번씩 작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촌주가 지방관입니까? 아닙니까? 촌주는 지방관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을 촌주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을 촌주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노동력이 국가의 주요 수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호, 그 다음에 남, 여 모두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죠. 자연촌락의 기반 위에 행정촌을 편제한 것 맞고요. 나무와 가축도 국가의 수치 대상으로 파악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촌주는
지방관이 아니라 그 지역에 원래부터 있었던 토착 세력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는 발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죠. 그리고 발해 주요 왕들의 업적 중에서 고왕, 무왕, 문왕, 선왕의 업적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발해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발해 관련된 것은요, 여러분들 교재 88페이지에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임을 자처하였다. 교재를 읽어보시면 발해,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를 고려, 국왕, 대, 흠, 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고려라고 하는 단어는 고구려라고 하는 뜻이에요. 중국 사설을 보면요, 5세기 이후, 장수왕 이후가 되겠죠? 고구려를 고려로 표현한 사례가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려는 고구려를 의미한다. 다음, 문왕 때에는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지대를 정비하였다. 여러분들 8세기 초에 무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세기 중후반에 문왕이 있었습니다. 무왕 같은 경우에는 당과 적대 관계를 형성했죠. 문왕 때부터는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2번도 맞습니다. 3번이 지금 틀렸는데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이 시기는 무왕 때가 아니라 선왕 때입니다. 다시 한번,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였다. 9세기 초에 선왕 때입니다. 이 선왕 관련해서 한 가지 업적을 더 기억하신다면, 선왕 때는 발해 최전성기에 해당되며 지방행정제도로서 5, 경, 15, 부, 62주를 정비하게 됩니다. 5, 경, 15, 부, 62주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발해 유적지에서는 온돌장치나 돌방무덤이 발굴되었다. 온돌이나 굴식, 돌방무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에서 발견되는 유물적 특징입니다. 그게 발해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은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는 근거가 되겠죠.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해 왕과 관련해서는 발해를 건국했던 고왕 대조영, 그 다음 8세기 초에 무왕, 8세기 중후반에 문왕, 9세기 초에 선왕의 업적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고려시대 역사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고려시대 역사서도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 역사서 관련해서는 214페이지에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역사서의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해서 기전체로 서술된 거 맞습니다. 2번, 제왕후기는 고려 초에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해서 중국 중심 사상을 극복하였다. 그런데요, 두 가지 부분이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첫 번째, 고려 초에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편찬한 것은
삼국사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 틀렸고요. 제왕기에서는 상권하고 하권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왕기 관련해서는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상을 극복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조선 후기 실학자가 쓴 역사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삼국유사는 우리 고유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고 장군의 건국 이야기를 다루었다. 동명왕편은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동명왕편을 편찬했던 인물 이규복, 제왕기를 편찬했던 인물 이승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려시대 역사서에서는 삼국사기하고 그 다음 삼국유사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잘 출제가 되니까 2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이론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됐죠?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5번 문제 관련해서는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번 백두산 정계비. 이 백두산 정계비는 343페이지에 간도 문제와 함께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청나라 사람들의 계속되는 국경 침략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선 측에서 청나라에 요청하여 국경을 심사하였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게 1712년이에요. 조선 숙종 때거든요. 그러면 18세기란 말이죠.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농촌 사회가 계층 분화가 나타납니다. 임노동자로 전락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 상업활동에 종사하든지 아니면 포구나 그 다음에 광산 등지에서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편 한반도에 정착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유역을 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일명 만주지방으로 사람들이 넘어가서 정착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주라고 하는 곳은 청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신성스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때문에 조선인들이 월경을 했기 때문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 그 지역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문제를 획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 조선과 청나라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획정한 뒤에 1712년에 세우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대표가 박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청나라의 대표가 목극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권과 목극동이 만나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죠. 이 백두산 정계비에 따르면 서쪽 국경으로는 압록강, 그 다음 동쪽 국경으로는 토문강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토문강이 어디인지를 양 국가 대표 모두가 파악을 했겠죠. 그런데 19세기 말 이후에 청나라가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동쪽 경계인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조선에서는 숭화강, 지류, 토문강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주장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숭화강이라고 하는 강은 부여할 때 공부하시죠. 자,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주장은 숭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이 바로 조천 간의 국교입니다. 그러면 압록강과 토문강이 조천 간의 국경이라면 이 지역은 전부 우리 조선의 영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백두산의 북쪽 지역, 뭐라고 해요? 북간도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을 읽어보시면 백두산 전기배에 기록된 토문강을 숭화강 지류로 해석을 하면 북간도 지역은 조선의 영토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연도수 한번 외워보실까요? 백두산 전기배가 세워졌다. 1712년. 백두산 전기배가 세워졌다. 1712년. 됐습니까? 자, 다음은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병인양요와 관련된 조선 왕조 의궤 문제입니다. 조선 왕조 의궤 문제. 자, 6번. 밑줄 친 이 도서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1866년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극동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조선 정부에 대해서 프랑스 신부 살해자에 대한 처벌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조선 정부는 40여일간의 군사적 대응 끝에 프랑스 함대를 물리쳤다. 자, 여기까지 슬러시를 해보면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하죠? 병인 양요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병인 양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408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7페이지, 8페이지 수록이 되어 있고 408페이지 주석 136번에는 병인양요 시기에 침탈당했던 외교장각 도서, 외교장각 도서, 이게 바로 조선 왕조 의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병인양요 시기에 프랑스에 의해서 약탈당했던 외교장각 도서, 그게 바로 조선 왕조 의궤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현재 파리 공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에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2008년도 문제였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몇 해 전 이게 프랑스로부터 반환되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4번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7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이 7번 문제는 조선전기 농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선전기 농업과 관련된 문제. 자, 조선전기 농업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서에 288페이지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전기 농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견종법이 널리 보급되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견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랑을 깊숙이 파고
씨앗을 심는 밭농사 농법입니다. 그런데 견종법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농법이에요. 자, 그러면 조선 전기에는 밭농사에서 어떤 농법이 유행했는가? 바로 농종법입니다. 다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조선 전기에는 농종법, 조선 후기에는 씨앗을 깊숙하게 심는 견종법이 보급되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시비법이 발달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자,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가 되면 연속해서 경작하고 항상 경작하는 이른바 연작상경이 일반화되게 됩니다. 맞죠? 다음, 남부지방에 모내기법이 보급되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남부지방의 이양법,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조선 전기니까 3번도 맞고, 여러 지역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수집,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이 농사직설은 15세기에 세종 때입니다. 우리 환경에 맞는 농법을 최초로 수록한 농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농사직설은 15세기 세종 때 편찬된 농서로서 우리의 농법이 수록된 최초의 농서이다. 우리의 농법이 수록된 최초의 농서, 농사, 직, 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만 조선 후기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8번 문제는 조선 후기의 위항 문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중인층과 서울층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른바 위항인들의 문화활동이 활발해진다. 다음 중 위항인들의 작품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위항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지배계급이 아닌. 그런데 한국사나 국어에서는 위항이라고 하면 대개 서울을 포함한 중인층들, 그들의 문학을 위항 문학, 위항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작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문학작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규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역사사자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이진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규사라고 하는 것은 이진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얼들의 역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이진택의 규사. 다음, 정답은 대동야승인데요. 이 대동야승은 누가 편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항인인지 지배계급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연조기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연조기감은 이진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중인 향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조기감이라고 하는 책은 대표적인 중인이었던 향리에 대해서 이진흥이 정리한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 호산외기라고 하는 책이 있네요. 이 호산외기는 조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중인입니다. 정리한 책입니다. 조희룡, 중인, 조희룡이 정리한 책. 그래서 위항인에 해당하는 이진택 등 규사, 연조규감, 귀감, 호사일기는 해당 사항이 있지만 계동야승은 저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선 후기 역사서들은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38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관련된 문제네요. 이 과거제도에서도 문과가 있고, 그 다음에 무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잡과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문과 식년시는 초시, 복시, 전시 등의 세 단계로 치러졌다. 첫 번째, 이 식년시라고 하는 단어는 3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정기시험을 식년시라고 해요. 다시 한번, 3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정기시험을 식년시라고 합니다. 식년시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가 있는 거 맞습니다. 무과도 역시 문과와 같은 절차를 치르는데 최종 선발은이 틀렸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문과의 식년시의 경우 최종 선발 인원은 33명입니다. 무과는 최종 선발 인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시 숫자 기억해 봅시다. 정기시험의 경우 문과 최종 합격자는 33명, 무과 최종 합격자는 28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문과는 대과를 의미하겠죠? 하국관리가 되기도 한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 소과라고 하면 생, 진,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3년마다 치러졌으며 분야별로 규정된 인원이 있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잡과에 대해서 잠깐.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이 잡과죠. 이 잡과의 종목은요, 통역관 선발 시험 역과, 그 다음 의료, 의학인들을 선발하는 의과, 법률가를 선발하는 율과, 그리고 천문, 지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음양과가 있습니다. 천문, 지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음양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잡과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과는 항상 해당 기술교육관청과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통역관을 선발한 역관은 외국어 교육기관이었던 사역원을 연결시켜 두시면 되고, 의과는 전이감, 율과는 형조, 천문, 지리 능력은 관상감과 관련됩니다. 천문, 지리 능력은 관상감과 관련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이 과거제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258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고려시대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대가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자, 윤관이 건의를 해서 여진 정벌을 위한 특수군을 편제를 합니다. 그 특수군 이름이 별무반이죠. 이 별무반 같은 경우에는 신기군, 기병입니다. 신보군, 보병이죠. 그리고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마군은 승병입니다. 스님들이시죠.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틀린 것은 신의군인데 이 신의군 같은 경우에는 삼별초 부대 중에 하나가 바로 신의군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표가 나왔는데요. 계리직의 특징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표를 잘 보시면 헤이그 특사 100주년 기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1907년 헤이그 특사, 헤이그 밀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을사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1907년 고종은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들을 파견하게 되죠.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던 인물이 이상설, 이위종, 그 다음 이준열사입니다. 이준이라고 하는 분은 헤이그에서 결국 순국을 하시게 되죠.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한 이유는 국제 여론에 호소해서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그러나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고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제의회에서 강제로 퇴위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이 황국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1898년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황국협회도 해산되게 됩니다. 이 황국협회는 어떤 단체였었죠? 바로 보부상단체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보부상단체인 황국협회하고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헤이그 밀사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교재에 466페이지 그 주석에 보시면 156번 주석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화폐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화폐제도와 관련된 거. 이 화폐제도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교재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려시대 화폐에 관련된 도표는 197페이지에 있고요. 197페이지는 고려시대. 그 다음 291페이지는 조선시대 화폐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와 조선시대 화폐 사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대 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 찰전 건원중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고려 성종시기에 만들었죠. 고려 성종은 제6대 임금 아니겠습니까? 다음, 종이화폐인 저화가 발행되었다. 고려 공양왕 때
지폐인 저화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고려시대 때만 발행된 것은 아니었고 조선, 태종 때에도 저화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사실 고려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지형을 본뜬 은병이 만들어졌다. 고려 숙종 때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이 만들어졌고 그때 은병, 활구라고 하는 은화가 발행되게 되죠. 다음,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서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조선 숙종이 되죠. 그럼 보십시오. 저화가 공야왕 때가 됐든 태종 때가 됐든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죠. 순서 한번 다시 맞춰보세요.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13번 고려시대 사회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고려시대 사회사는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혼인제도, 가족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209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교재 209페이지. 고려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여성이 다시 시집가는 것은 별 문제 없이 행해졌고 그 소생들도 사회적 진출에 차별받지 않았었죠.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세 혜택이 있었고요. 출생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려 초 왕실에서 성행했던 친족 간의 혼인 풍습, 이걸 뭐라고 하죠? 근친혼이라고 합니다. 이 근친혼이 중기 이후에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려 후기에 충선왕의 즉위교서라고 기억나세요? 이 원간섭식인 충선왕의 즉위교서에서 근친혼을 금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려 후기에 근친혼을 금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왕실 내부에서 근친혼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정답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다음은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각 실학자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십시오. 이 실학자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번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 382페이지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을 중농주의 실학자와 중상주의 실학자로 구분을 해놓고 각 실학자의 주요 저서들, 그 다음에 개혁 내용들을 정리한 표가 있을 거예요. 그 표를 참고하시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박지원은 양반전을 저술해서 양반중심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박지원의 한문소설 양반전 맞죠? 금속가한록을 지어서 북한 산미가 진왕 순수비임을 밝혔던 인물은 유독공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김정희 선생은 금속문들을 정리해서, 즉 비석 같은 데 새겨진 글들을 정리해서 금속과안록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북한 산미가 진왕 순수비였다는 것을 확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유독공과 관련된 대표적인 저서가 뭐가 있었죠? 발해고가 있었고 이 유독공의 발해고는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었죠. 정답은 2번이고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안으로서 균전론을 주장했던 인물 유형원입니다. 그러면 유형원의 균전론의 전제 조건은 뭐였어요?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가 전제되어 있었다. 그죠? 다음, 실학을 집대성하였으며 일종의 공동 농장제도인 여전론, 그 차선책인 정전제를 주장했던 인물 정약용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실학과 관련된 거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보실까요? 다음 회고를 남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근현대사 관련해서는요, 나중에 기출문제에서도 보시겠지만 인물과 관련된 게 출제가 자주 됩니다. 해방 이후에서는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김구 선생과 관련된 글이고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488페이지 내용에서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회고를 남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70평생의 서러움과 부끄러움과 일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이다. 이 글은 독립을, 그 다음에 통일정부 수립을 열망했던 바로 김구의 글입니다. 자, 1번. 화북지역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 화북지방의 조선 독립동맹은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단체죠.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과 가장 관련 있는 인물이 김두봉이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조선 의용대를 결성해서 대일전선에 참가했던 인물. 조선 의용대는 1398년 다시 죄송합니다. 1938년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사조직입니다. 의열단 만들었던 김원봉이 조선 의용대도 창설하게 되죠. 다음, 조선 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 참가했던 인물.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이 사령관이었죠. 다음, 개정 임시헌법에 따라서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취임하였다.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이 16번 문제는요, 일제시대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타파하기 운동, 이른바 형평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전제를 한번 해보세요.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사료는요, 조선 형평사 관련된 사료입니다.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1923년 진주에서, 어디에서? 진주에서 이 학찬 등이 조선 형평사를 만들고, 이 조선 형평사 선언문이 바로 이 사료 중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선언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인 인류의 본령이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 우리들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고자 한다. 형평운동 100종. 그러면 3번을 바로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데 1번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이건 천도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천도교 하면 방정환, 소년운동 생각하셔야 되겠죠. 조선 공산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 공산당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운동 단체고요. 4번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면서 기회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단체는 무엇입니까? 1927년 창립된 민족유일당 단체 신간회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1927년 민족유일당 단체 신간회입니다. 자, 16번 정답 3번이고요. 일제시대 형평운동은 계리직 기출에서 3번이나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510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 농지개혁법은 북한의 토지개혁법과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교재 542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 즉시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 잠깐.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달에 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정 바로 직후에 실시되지는 못했고요. 이듬해 1950년 초, 그러니까 6.25 전쟁 이전부터 농지개혁이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1번 맞죠. 유상매입, 유상분배 원칙을 적용해서 농지를 재분배했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유상매입, 유상분배. 4번부터 볼까요? 경작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토지개혁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북한의 토지개혁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혁이 진행되었던 반면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농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3번이 틀렸는데요. 농지개혁은 상한선이 3정보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라고 하는 개념은 요즘의 개념으로 보면 3,000평을 1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9,000평 이상이 되는 땅은 농지개혁 대상 토지로서 지주로부터 유상 매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까요? 농지개혁이 3정보가 기준이 된다면 토지개혁은 몇 정보가 기준이 되었습니까? 5정보입니다. 다시, 농지개혁은 3정보, 토지개혁은 5정보. 됐죠? 자, 다음은 18번 문제. 통일을 위한 노력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뜻에 따라 7사람보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대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 그 다음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이렇게 남과 북의 관계를 규정한 것은 1991년 12월에 제정된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1991년 12월 남북 기본합의서. 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핵심 키워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남북한 정상이 만나 합의한 공동선언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6.15 공동선언문이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91년, 이게 되고 나서 화해 분위기가 배경이 되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직통전환을 가설하기로 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는 72년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남북 간의 통일회담을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경인선 철도복원 사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 것은 6.15 공동선언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리직 한국사 파트를 다 보셨습니다. 두 문제는 이제 그 고사성어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해설서의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2008년도 계리직 기출문제를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0년도 계리직 한국사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